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물가가 잡힘에 따라 페드와 파월의 고금리 덕분인가 아니면 일런 장관이 주도한 강달러 정책 때문인가 미국에서는 논공 행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과연 어느 쪽에 의해서 안정되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기와 증시뿐만 아니라 환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정말 좋습니다. 네.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을 랠리 가능성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왔죠 이제는. 예. 사실 올해는 그 서머 랠리 이게 5월달, 6월달 조기 왔다 하는 정도 말씀드렸고 8월 실업률 쇼크 때 오히려 미국 경제 침체 얘기할 때 오히려 그 가을에 그 미국의 증시가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그 가을 랠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오늘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시청자에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요즘 올해 그 쌀 농사가 굉장히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상 농민들이 좀 고통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주식시장에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쌀을 좀 많이 소비해서 농민들이 좀 모처럼 미국 주식 투자해서 돈 버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좀 활짝 웃었으면 가을의 추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김천 PD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역시 3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맞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상이 나오고 있죠. 3분기 어닝 시즌이 예상치 대비해서는 5% 이상 어닝 서프라이스가 기록할 것이다. 예상 서프라이스 폭입니다. 그럼 이 수준이 어떠냐 하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스 폭이 3%거든요. 이거보다 이제 초월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을 랠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트에서 이렇게 기업들의 어닝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3분기 성장률이 이달 말에 대선 직전에 아마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3%는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4분기는 그 땡스기빙이든가 크리스마스 이런 세일 행사가 4분기 성장률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한동훈 그 이렇게 상무가 미국의 현지에서 전해줄 때 보면 올해는 서머랠리도 좀 조기에 왔고 그렇지만 이 땡스기빙도 좀 조기에 오르는 세일스 행사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예상치로 보면 4분기에도 미국의 그 기업들이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는 사실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4분기도 강세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 얘기가 왔고 강선 연자인 톰 닐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는 아무튼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원수가 진 게 아니라 중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추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9월 달에 사실 그 FMC에 중국의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때 빅것은 미국의 빅것은 경기가 문제가 있는 빅사이클 조정이 아니라 정책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격차를 해서는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 하는 쪽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빅것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반해서 사실 중국 증시는 이렇게 워낙 규모가 크고 그냥 한 달에도 이제 어제도 또 발표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급하게 이렇게 발생해서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이 얼만큼 강했냐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지금 52주를 김채연 PD께서 이게 52주인가요? 이거는 일일치요. 52주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렇죠. 저게 이제 추세를 보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23%인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올해 초부터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23%. 그렇죠. 근데 중국 주식은 최근에 좀 올라가서 연초 대비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미국 주식이 S&P 기준으로 중국에 비해서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추천해왔던 이러한 모습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잘 가지고 있고 이 거시 경제 상황 자체도 굉장히 좋게 가고 있죠. 마침내 이 물가도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물가가 안정되니까 미국 증시는 사실 골디락스는 연착륙이 되는 거죠. 예. 펀더멘탈과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 최대 그 현안이 물가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라든가 또 증시 모습에서는 이 금리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알았으니까 지금 물가가 어떠냐? 사실 지금 물가는 잡혔다. 지난 6월 이후부터 미국 증시를 강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가 잡혔다. 예. 현안이 잡혔다. 지금 대부분 모든 지표들이 3%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게 CPI든 근원 CPI든 헤드라인 CPI든 뭐 PC 물가도 예. 전부 2%대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가가 잡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히는 거죠. 2021년 6월 달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비자 물가가 9.1%인데 그렇죠. 9월 달에 2.4%였으니까 굉장히 빨리 잡힌 겁니다. 또 통화정책에 잣대되는 PC 물가 이게 9월 달이 10월 말에 대선 직전에 발표하는데요. 예. 이게 골드만삭스가 지금 추정한 거로 보면 2.04, 2.04입니다. 자막이 돌아가긴 했습니다는 2.04.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인플레 타겟팅 목적치가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가가 빠른 안정세고 남아있는 인플레 물가들도 통화정책의 시차가 1년 정도를 감안해 볼 때 지금 이제 통화정책의 시차는 예. 1년 후에 물가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다 2%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9월 B컷은 너무 그 실기했지 않았느냐 이런 예. 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그 금감위에서도 한국은행의 국정감사할 때 이창영 총재께서 결과적으로 보면 10월 달이죠. 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베이브 컷으로 단행한 0.25%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실기했지 않았느냐. 또 우리 경제 상황이 미국 경제 나쁜 점을 감안해 볼 때 B컷을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쪽의 실기 논쟁이 거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물가가 예. 미국의 물가가 잡혔습니다. 그럼 누구의 공인가? 음.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알겠습니다. 2년 동안 현안 사항이 누구의 공에 잡혔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색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논공 행상이라는 게 어쨌든 이렇게 뭐 물가가 잘 잡히고 상황이 좋으니까 나오는 표현들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누구의 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공행상은 우리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끼리 합니다만은 과거에 미국에서는 사실 농공행상할 때 물가 안정에 책임을 짓고 있는 페드 인사 파월과 그다음에 뭐 제닛 앨런 이런 관련자끼리 농공행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사실 물가가 잡혔다는 측면에서 누구의 이렇게 정책이 먹혔느냐 하는 측면에 월가라든가 학계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가 이렇게 농공행상이면 파월과 제닛 앨런 간에 같은 담당자끼리 그 농공행상이 아닌가. 예.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1차 쇼크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페드가 방관했죠. 특히 파월이 방관했죠. 그리고 같은 해 9월 달에 평균 물가제를 애매한 물가제를 도입해서 사실 10월 달에 인플레 2차 쇼크가 발생했죠.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 저 페드 입장에서는 방관한다. 예. 또 평균 물가제 가지고는 굉장히 방치한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 입장에서는 이걸 방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달러 강세 정책을 취한 겁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사항을 지금 1개월짜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물가 잡는데 페드 인사보다는 또 파월보다는 제닛 앨런이 강달러 정책에 의해서 사실 물가를 잡는 데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코로나 이후에 물가는 결국 공급망이고 그렇죠. 공급의 문제에서 물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이제 물가를 디맨드 플러스 사이드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사실 공급 측에 이렇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비용이 상승해서 물가가 올라가느냐 시청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결국 코스트푸시 성격이 강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페드가 공이 있느냐 하면 2022년 3월서부터 물가를 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는 원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 대책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물가를 금리를 올려서 예. 총수요 사이드를 줄여서 소비 지출 사이드 줄이고 설비 지출 사이드에서 경기 과열을 진정시켜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스트 푸시 사이드 이렇게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의 효과는 있었긴 했지만 예. 사실 적절한 대책은 아니었다. 그러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다 뭐냐 하면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는 자국 통화 평가 절상이라든가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하는데요. 특히 공급망이니까 해외에서 공급망, 중국에서 공급망이니까 중국의 제닛 옐런이 위안화 평가 절상을 통해서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노력에 의해서 미국의 물가가 안정시켰던 점이 저기 화살표를 통해서 수입 물가 상승하는 부분이 예.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니까 달러 가치를 강세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수입 물가 안정시키고 자국 물가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페드의 고금리 정책보다는 제닛 옐런의 달러 강세를 통한 이런 정책이 효과를 거둬서 지금의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로 보였던 2년 전에 9.1%까지 갔던 이 물가가 빠르게 잡혀졌던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국제 유가가 뭐 150달러, 300달러까지 나왔습니다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알래스카 유전 개발이든가 대륙분 개발이든가 전략원유 비축분 필요서 국제 유가를 상당 부분 안정시켰던 것. 그렇죠. 이것도 공급 측의 비용 물가를 좀 잡아서 지금 물가가 안정세를 하는데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옐런의 이 달러 정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물론 뭐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높은 수준은 아니었었죠. 뭐 상대적인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건데, 자, 아시아 국가들의 강달러 부담은 왜 역대 최고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미국의 수입 물가는 아시아 지역의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죠. 예. 뭐 유럽으로부터 물가 잡는 거는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가가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앨런이 달러 강세 정책은 아시아 수입 물가를 잡는 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취하고 예. 자국의 수입 물가 부담이 없는 유럽에 대해서는 약세 정책을 취했다. 자막에서는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소위 투트랙 스트래티지에서 사실 이런 정책이 앨런의 기묘한 달러 정책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상으로 보면 착각을 일으키죠. 왜냐? 유로화 통화에 대해서는 유로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70% 비중을 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유로 비중, 그다음에 파운드 비중, 크론의 비중 뭐 이렇게 합쳐서 70%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약세를 했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지금 102에서 103이죠.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이 수준으로 보면 2022년 10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100에 114에서 이렇게 될 때보단 예. 물론 달러 인덱스는 약세라고 보이죠. 그렇죠. 근데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 정책이니까 자, N달러 올라가죠. 원달러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미국의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은 아시아 국가에 집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한번 N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예. N달러 환율이 149엔 정도, 그래서 150엔 제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9.8이죠. 그렇죠. 어느덧 150엔에 갖고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모습에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어제도 1,350원 예. 끝났습니다는 이게 외환시장이 좀 연장이 돼서 사실 새벽 2시까지거든요. 그렇죠. 어제 10시 12분에 원달러 환율이 1,160원도 깨졌습니다. 1,160원 뚫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사실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역수수께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오늘 새벽 2시에 끝난 건가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크루즈가 이제 과거의 환율을 보면 4시 정도 끝나고 지금은 새벽 2시, 새벽 2시까지 김채연 PD가 예.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저 1,360원대가 나온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1,360원이 뚫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벗 추진위에 대부분 다 외환 전문가 대부분 다 미국의 피벗 추진하면 피벗에서 B컷 추진은 0.5%니까 원달러 1,300 조만간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자, 그 이후로부터 원달러 환율이 50원이나 급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FOMC가 언제 끝났습니까? 바로 한 달 전입니다. 그 전서부터 한 달 만에 50원 정도 상승했으니까 과거의 외환시장 보면 1년치 상승하는 분이 한 달 만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B컷 단행에서 굉장히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았던 것이
이렇게 50원 정도 한 달 만에 오르니까 기업들이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달러 정책이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아시아 통화를 상대로 이 강달러 정책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경쟁 구도, 이거를 아예 뭐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또 되는 다시 것 같아요. 넘어가더라고요. 예. 이러면 아마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면 더 강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세계가 하나니까 예. 어디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경제 TV 이렇게 보면 거의 쌤타임에 미국의 현지에서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라이제이션 표현이 별로 그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세계가 글로벌 속도가 오프라인 상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지금은 탈글로벌라이제이션, 탈세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들어오게 하는 거죠. 미국도 자꾸 들어오게 하는 거죠. 어디 나가느냐? 들어와라. 들어와서 자국경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게 아우타키 개념입니다. 자급자족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각국의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면 밖으로 나가는 업쇼링보다 다 들어와라. 이게 리쇼링이지 않습니까? 리쇼링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지금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는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시대별 추세에서 맞춰가지고 결국 이렇게 정책을 잘 핀 것도 지금 미국 경제가 강하고 증시가 강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디글로벌, 지금 탈세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탈세계야.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럴 때는 경제 안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거죠. 글로벌돼서 미국에 부품을 해놨는데 안 조달돼 그러면 미국에서 갖고 있는 아주 핵심 부품들이 반도체 칩이라든가 이런 4달러짜리 때문에 40년, 50년대 동안에 이런 핵심 적거리가 결핍되는 상황이 되죠. 예. 그리고 국가 안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세계 공급망의 확보 문제를 중요한 각도에서 이게 다른 국가의 글로벌에서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순간에 딱 차단되면 그런 측면에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수를 세계를 요체시켜서 해서 내수를 육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대국은 자국 통화를 강세를 유도시키면 이 내수를 육성시키는 정책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육성시키는 엘렌의 사실 그 글로벌 전략의 핵심적인 아시아 국가의 과거에는 피봇 투 아시아, 예. 피봇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피봇 투 아시아에서 지금은 피봇 투 USA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이 전략적인 정책의 추진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잘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지난 바이든 정부의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측면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자국 경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대선 결과가 관계없이 차질을 기해서 달러 강세를 이원적 달러 정책을 취해서 사실 미국의 이렇게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런 정책은 대선 결과 없이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 그리고 증시를 더 강하게 만든 배경이 되기도 하겠죠. 네, 경제 대국은 내수가 중요하죠. 예. 우리도 지금 내수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위상을 볼 때 뭐 유치산업 단계에서 오면 처음에 단계했을 때는 수출에 의해서 사실 성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 발전 단계가 선진국에 들어오면 내수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도 예. 지금 내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가 역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수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경제 대결성 평가절하면 절상하면 내수를 확대시킬 수 있죠. 예.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럼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달러를 강세하면 해외에서 자본도 다 들어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증시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은 이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예. 제어고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자산 시장이 굉장히 따라오죠. 요건 이제 실물 경제 차원에서 내수를 육성 측면에서 왜 제닛 앨런이 달러 강세를 정책을 추진했을까? 내수를 확대시키는 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막을 돌려서 예. 사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미국의 달러가 강세되면 외국의 자금이 전부 유입되지 않습니까? 세계 부가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러는 중심통화입니다. 시니어리티 팩트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인터라이제이션해서 대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닛 옐런의 사실 그 달러 강세 정책, 아시아를 상대로 한 이원적 달러 정책은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경제 처방인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실전적 처방이니까 이론과 달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형을 준다. 그래서 1970년대, 1960년대 제임스 토빈이 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그다음에 1900 신경제 신화를 났던 로즈 와이즈라든가 로버트 슈러의 이렇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실정적인 처방이니까 경제 정책의 현실에 따라서 변화를 주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옐런이 주도했던 변형된 예일거시경 패러다임은 달러 강세 정책, 위원적 달러 강세 정책이 종전의 예일거시경제 패러다임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강달러 정책이 과거 루빈 독트린처럼 뭐 지금으로 치면 옐런 독트린이 되겠죠.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루빈 독트린 성공했죠. 예. 그 신경제 신화를 나왔죠. 그렇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때 당시에 비해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는 예. 환율 수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루빈 독트린 시절에 마지막에 N달러가 그때는 이제 루빈 독트린이 엔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니까 엔화를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때 148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외환위기 마지막 무렵에 1360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공교롭게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새벽에 어떻습니까? N달러 환율이 148, 149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난밤 10시 12분경에 1360원. 예. 그래서 환율 수준을 볼 때는 똑같네요, 루빈 지금. 독트린도 성공을 했고 제넷 옐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성공을 거두니까 사실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되고 미국의 증시가 좋고 미국 경제가 좋은 이런 예.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자국 통화 방지를 위해서 뭐 다양한 대책들 그리고 시장 개입을 내놓았었는데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죠?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상대 달러 강세니까 자국통화 약세가 된 거죠. 예. 그러면 물가 어렵지 않습니까? 달러 약세, 자국통화 약세되면 수입 물가 상승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국통화 약세되면 강달러 자국통화 약세되면은 외국자본 이탈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증시라든가 또 사실 중국 증시가 이번에 대규모 부양책 제어하고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6월달에 발표했습니다는 자국통화 평가 절하를 막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중국도 시장 개입을 5월 달러를 좀 풀어서 시장 개입을 많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일본도 시장 개입을 많이 좀 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시장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6월달에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이 환율 일본과 중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 사실 환율 관찰 대상에 빠졌습니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렇죠. 이게 원래 환율 보고서는 미국 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음. 그래서 환율 관찰 대상국에 빠진 게 좋은 거냐? 과거 관점에서 빠진 게 좋은데요. 예. 우리 경제 대국이 지금 세계 10인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환율 정책도 우리 입장에서 좀 추진했으면 반드시 빠진 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자막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7번 자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8번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간을 갖고 우리가 좀 외환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번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막으로 넘기면 다음 자막을 될것 좀 같습니다. 넘겨도 되겠습니다. 7번 자막이 계속 오랫동안 나오니까 시청자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에 맡겨주는 예. 미국이라든가 맡겨주는 것보다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국익증대 차원에서 외환 정책이든 금리 정책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통화 정책 측면에서 미국에 따라가기. 그래서 결국 미국의 실기와 한국의 실기 문제가 이창용 이렇게 국감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환 정책도 남에도 맞춰준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경제는 이제 내수도 확대시켜서 경제의 독립성과 안정성도 확대시켜야 되고 정책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의 국익 증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관절 대응책이 올해 6월 달에 빠졌다고 해서 그게 잘 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